이제 미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촉새가 되는 이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인 거죠. 이제 사업장 변경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난민 신청을 했다라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60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문제 있지만 집에라도 그 방문하면서 무슨 문제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은 왜 안 했을까? 예. 대한송유관 공사에 이런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걸 네.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난의 네.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이런 공사의 태도를 세계인으로서의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려면은요, 공존과 상생의 사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조성되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분 또 다시 찾아주셨어요. 우리 이주민들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주고 계신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사정에서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8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다문화 사회에서는요, 유독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가장 화제가 됐던 다문화 이슈들을 꼽아서 되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시겠습니다. 2018년 다문화 사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발짝 나아간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는 반면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도 많았는데요. 이주 여성들의 첫 미투 선언을 시작으로 제주에 맨 난민 사태, 이주 근로자들의 이단 사고로 불거진 고용 허가제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인천 다문화 중학생의 추락사 사건까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사정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지난 1년 다문화 사회의 주요 5대 이슈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맘때면 늘 그런 것 같아요. 한 해가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네. 2018년은 유난히 더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신하정님 어떠세요? 올 한 해?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았던 올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부터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아무래도 2018년이면 여성으로서 미투 운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엇보다 사실 이주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동참하는 그런 첫 차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전체에 전반에 이게 미투 운동을 불어왔는데 그거는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미투 할 때 미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좀 미투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여성들이 아마 올해는 조금 그런 공간이 생겨서 그렇게 목소리를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예. 네. 우리 회장님 그야말로 자리에서 현장에서 많이들 접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그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 이주 여성들이 정말 간신히 그 외친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적 기관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은 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미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우리 사회의 또 발전적인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도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말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이주 여성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장 변호사님, 이 미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 사회에 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6년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은 처제를 형부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날 항소심에서 가해자인 형부가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을 받으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또 친족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해자 형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항소심이 열리기 닷새 전에 이주 여성들의 미투 선언이 있었는데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재판부에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주 여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재판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공교롭게 이제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건배리 씨가 유일하게 남자분이신데 어떠셨어요? 물론 저는 그 제주도 사건 아직도 생생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이러하는 그 미투 우리 이주민들에 대한 그 부구, 이게 이번 그 미투 사건은 2018년도 다문화 사회의 변화로 시키는 거 있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물론 이제 일단 모란장 제루 여성이라 또는 이제 인종 차별도 겪고 있고, 하지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면서 이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 변화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 그 용기를 내기 때문에 요즘 따라 그 이주 여성들이 문제들이 미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표현화되고 또 사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회장님 저렇게 목소리를 네. 내시면 용기를 네. 내셨으면 받아줘야 되는 역할은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예. 대책이 나온 게 있죠, 그래도. 그럼요. 예. 사실은 정부가 그 이주 여성들의 그 미투 선언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또 이주 여성의 그 성폭력 특별 대책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내놓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 이제 지난 4월에는 그 부처 활동으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예. 그래서 그런 그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또 10월에 고용노동부가 그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이러한 대책도 지금 그 개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을 이제 쉽게 신고할 수가 없었던 여성들이 뭐 얘기해봐야 쉼터라든가 민간 단체에게 얘기했던 것을 그나마 이제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정말 그 용기를 낸 덕분에 힘을 내 주어서 이제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현상, 발전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주 여성들의 미투 선언으로 이렇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주 여성 성폭력 대책을 마련되기 시작하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도 매우 그냥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정부에서 참 지금처럼 뭐 꾸준하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를 비해받는 이주 여성이 이제 없도록 하는 그런 이주 여성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 허가제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 업주가 함부로 이러한 것을 강제하거나 그렇죠. 감추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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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투라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부분을 네. 이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배르 씨가 하나 꼽아주시죠. 예, 제가 이제 늘 우리 속설정에서 얘기하는 거 이주 근로자들이
촉소라고 부르는 게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고용허가제 2004년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는 한 15년이나 됐지만 꾸준히 아직까지 문제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올 한 해는 이주 근로자 사건들이 저희 그 네팔 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씩 그렇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정 변호사님, 우리 이제 이주민들 중에서도 이주 근로자분들이 이제 고용허가제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지난 5월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베트남 선원인 이주 노동자가 캄캄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상이 한 언론사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네,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인 선장이 배에서 일하는 그 베트남 선원을 바다에 빠뜨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베트남 선원들은 그 이전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또 선장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이런 이주 노동자가 선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정말 이게 저도 그 영상 봤을 때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싶었는데 네. 의원님, 이게 바로 그 베트남 선원분이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던 분인 거죠? 맞습니다. 이 베트남 선원들은 전문 취업 비자 E9으로 입국한 그런 이주 음. 노동자들인데요. 이주 근로자들은 이 고용주인 선장의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사업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검규지 말씀을 하시는 이 촉새가 되는 예. 이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인 거죠. 아. 네,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사업장 변경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업자 변경하는 게? 예. 애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그 들어온 이주 근로자들은 사업장 변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변경은 고용을 한 사업주가 허락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 자체가 어렵고요. 어떤 폭언이라든가 폭행에 네. 이제 그 시달려도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는 이게 이제 법적 제한이죠. 그래서 네. 자꾸 족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네.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지역 사회가 이게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그 폭력을 당한 이주 노동자를 한 병원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게 재발하지 않을까? 이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 없이 매질을 한 그 업주를 강하게 그 진단서를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개월이 넘었네. 다음에 이게 재발됐을 적에 당신은 구속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업주가 이 그 피해자에게 고용 그 허가제 승낙서를 바로 사업 업장을 변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걸 써주면서 다음에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그 폭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그 지역사회 전체가 그렇죠. 갖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경찰분하고 의사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네. 어찌 보면 제도의 힘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제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장 변경 못하는 것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난 그 2월 달에 예. 그 제조업 공장에서 일거리를 없다는 이유를 그 해공단 네. 근로자가 이제 자기 일자리를 이제 없어지니까 네. 딴 일자리로 자살을 다니는 그 시간에 미등록증으로 돼버렸습니다. 아. 그 미등록증으로 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 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으로 또 갖고 있고 또는 모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아직까지 벌미 그 돈 어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이런 게 문제를 자살로 해버렸거든요. 그 네팔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8월까지는 사업장으로 변경 안 되고 또 거기에 매일 그 괴롭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만 네팔 친구들만 3명이나 돼 있습니다. 이 변경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 15년도부터 3년 동안에 네팔 친구들만 이런 고용허가제에 농업으로 나오면 농업으로만 일해야 되고 어업으로 보면 어업으로만 일해야 되고 뭐 건설업으로 나오면 건설만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자기들이 와서 여기 일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 이 고용주가 안 바꿔주는 그런 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 3년 만에 한 21명나 자살을 어휴. 했어요. 이건 근데 큰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예, 문제죠. 예. 근데 각 이 그 대사관이나 이쪽에서는 또 이 고용주를 다시 끌어낼까 봐. 안 해줄 거 봐. 아예 안 해줄 거 아예 그쪽으로 소리 크게 내주지도 않고 또 능력들도 이거에 대한 이 자살에 대한 원인은 이거라고 정확하게 나타나서 얘기하고 싶지 네팔 않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고용하지를 않을까봐 이제 예, 예. 우리가 뭐 코타 같은 거는 있기는 하지만 고용주가 아예 이 고용을 안 하게 되면은 못 오거든요. 못 그래서 쪽으로. 네, 네팔 자체에서도 뭐 자기 나라 사람들은 못 나갈까봐 이런 게 좀 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니 3년간 21명이 극단적인 어마어마한 선택을 했다면 거죠.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고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자유롭게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매번 지적을 해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요.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어서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인 이주 관리 제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율도 고용허가제 도입 직전보다 훨씬 낮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임시 이주 노동 정책의 세계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실제 현실과는 다른 그런 현실 인식으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고용허가제의 저 취지 자체도 이주 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한 것이고 사업자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둔 것도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지면은 조건이 좋은 사업장으로 다 몰릴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은 또다시 이런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보면 이게 조금만 양보해주면 예를 들면 4년 반 동안 여기 일하러 왔는데 2년여 열심히 일해줬다라는 거 쳐주세요. 그러면 그 고용주 입장에서 2년은 이 친구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으면 이 친구한테 딴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서주고 허가를 주고 라고 할 수 있는 그 양보 자체가 왜 안 해주는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거 궁금합니다. 뭐냐면 뭐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 사건이기보다 좀 이게 좀 경험에 있었는데요. 4년 10개월 동안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4년 10개월을 다 마무리하시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성실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변경을 하고 싶어서 사업주 변경을 하고 싶어서 저기 성실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4년이나 들어갔고 했는데도, 예,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다시 등록을 했어요. 한국어 시험을 보고 CBT를 보고 그래서 기다린 거죠. 기다려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사장님이 사람을 잡고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봐가지고 저 사람을 다시 본 거예요. 네. 이게 저 사람이 여기서 경험이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뽑았어요. 네. 그럼 다시 뽑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또 거절을 못해요.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다시 또 몇 년이나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밀리기 때문에요.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게 그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그냥 다시 받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 일자리 다시 그 사업주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3D 업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D 업종에서는 사실 이 환경 개선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사실상은 이주 노동자들을 도와줘가지고 이 환경을 사업주에 대한 그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장 변경 제한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장에서 그렇게 자살까지 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 그런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바뀌지 않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좀 약간 현장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건들이 뭐 전혀 없어졌으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게 조금 더 약간 이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는데도 이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 초기에 어떤 제도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전 변호사님께서 이제 다문화 사회 이슈 하나 꼽아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아닐까 해요. 아, 예, 아무래도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사건이 난민 관련 사건이라 이제 좀 더 부각돼서 저도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예멘 난민 사태로 저도 올 한 해 참 바빴었는데요. 사실 이 난민 문제는 세계 난제이자 또 고민거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국제 뉴스에서나 볼 법한 좀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갑자기 예멘 분들 500여 명이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라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게 다문화 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흔한 그렇죠. 일이 아닌데 네. 거기 또 그때 71만 명인가가 이게 청원에 어쨌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부정적인 쪽으로 국민청원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공필이 씨.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말마다 그 난민들이 수용 잠반에서 집회가 당시에 열리면서 난민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그 입장과 그리고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는 게 예, 주장으로 펑펑하게 맞춰면서 사회적인 길쭉으로 고조하는 거 됐습니다. 네. 근데 또 난민에 대한 로마와 그리고 그 과다원까지 올라오는 그 포점에서 난민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하는 그 관정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한 차례는 제가 그 집회로 하고 있을 때 전철 타고 한번 다녔는데 이 제주도에서 벌써 서울에도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저 보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뭐 약간 예멘 사람 같이 생각하지 그렇죠. 제주에서 벌써 올라오셔서 분은 그 시선 자체가 눈 둥그라고 그거 하면서 품에서 막 그 자기들끼리 막 요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큰 이 다문화 사회 그러면서도 안 추운 거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 난민 문제를 또 우리를 보는 시선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원래 다문화 사회만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도 힘든데 난민까지라는 안 그래도 난민 관련해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여론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나왔던 그런 키워드 뭐 국민의 혈세를 난민을 지원한다. 난민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뭐 여성 범죄의 절반 이상은 이슬람 남자들이 일으킨다. 이런 게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막연한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난민에 대한 고민과 그런 토론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난민을 배척을 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심리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막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편견과 선입견도 가져서 결국에는 국민청원 올라가서 이거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고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때 네. 입장을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기억하고 있죠.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확산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예멘인들이 그 제주도에서 출도를 밖으로 못하게 되는 이런 조치도 내려졌었어요. 임시로. 예, 임시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지난 6월 1일로 보면은 그 예멘인들은 이제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을 못하도록 지금 막아져 있습니다. 일단 막고 시작을 했죠. 더 이상 네. 모든 게.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아무튼 그 청원 답변도 여기 이제 내놓으면서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난민 협약이나 탈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전 변호사님 난민법 폐지를 못하지만 결국 법무부가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10월에 결과를 내라는데
또 실제 난민 인정은 또 하면서 안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심사 결과 난민 인정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은 481명 중 339명이었고요.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 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난민 불인정 사유로 들었어요. 사실 그 네. 난민 박해 사유가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국가, 인종, 그리고 종교, 정치적 정부에 반대되는 네. 정치적 견해, 5번째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는 분들한테 그 난민이라는 이제 난민이라고 그렇죠.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5가지 사유에 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또 예멘의 내전 상황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을 불허했는데요. 이 외에도 난민 불인정이 된 또 다른 이유로는 제3국,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머물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느냐.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난민 불인정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실 예멘 난민 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체류 연장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난민 협약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난민분들에 대해서 뭐 의무를 이행할 것도 전혀 없고 이분들의 체류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냥 본국으로 강제 송환도 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난민 법이나 그리고 난민 협약 그리고 어떤 그 고문방지 협약 등에 의할 때 강제 송환 금지를 시키는 것은 이 협약 등에 다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말레이시아는 이 협약에 어느 협약에도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네, 그렇죠.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멘에 있는 그 난민 신청자 중에 70% 정도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다는 점인데 이 인도적 체류 지위 자체도 난민 불인정 결정의 사실 한 종류입니다. 난민 네. 불인정 네. 되신 분들 중에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주는 네. 비자인데요. 이 역시도 임시 비자의 성격이라서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또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이런 필적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자들에게만 인정되는 어떤 교육권이라던가 의료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렇죠. 굉장히 네. 불안정하고 취약한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지 네. 않은 것에 약간 네.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그렇죠. 내신 네. 건데 사실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신 네. 분들도 많았고 왜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내줬냐고 그것도 불만이신 분도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하고 저것도 네, 양쪽 저것도 탓이라. 양쪽이 다 네. 하니까 이제 사실 난민 심사 결과 발표 후에도 예멘 난민이 잔반 집회는 계속 됐었도록 그렇거든요. 근데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의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명도 인정 못 받으세요. 다 가짜다. 라는 이런 입장이었죠. 다 가짜니까 다 주짠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난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는 국가적 이 망신이라는 그런 뱅뱅이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눈치를 보나 정부는 눈치를 보느라 이제 난민을 인정 하나도 안 했고 이 측에는 난민 인정이 안 됐으니까 아예 추천해자 왜냐하면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주 난민 사태는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론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멘 난민 사태는 계속 진행 중. 이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슈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님 지금 그때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분들은 일단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기 제주도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예, 거죠? 밖으로 나가실 수 있고 제주 밖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취업 활동의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난민 신청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되면은 이제 출입국에 가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이분들은 제주도에 머무르거나 혹은 제주도 밖으로 나가서 기존에 이제 예멘 분들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지역들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일할 곳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고요. 또 이 중에서 난민으로 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으셨거나 혹은 아예 난민 인정 자체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하는 이런 어필을 포함한 그 난민 네트워크 소속의 각 단체 분들이 이분들의 그
이의 신청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난민 판단이 보류된 85명 계셨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3차 심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그림자처럼 존재 취급을 받지 못했던 난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는데 네. 여전히 이제 난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또 아까 이재스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뉴스들이 난민들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몰이에 좀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또 다음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예. 신 회장님께 여쭤볼 네. 건데, 근데 예. 이제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지만 올해 또 유난히 그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 네. 다문화와 관련해서 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사실 사건 사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10월에 그 고향 저유소에서 났던 예. 화재 사건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경찰이 그 풍등놀이로 시작된 그 발화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이주민들 노동자들을 긴급 체포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네. 저 변호사님 참 논란이 많았어요. 예, 시작부터. 맞습니다. 대한송유관 공사에 이런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걸 네.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난의 네.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이런 공사의 태도를 언뜻 보아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 당시 저유소에는 당직자 6명이 있었지만 무려 18분 동안이나 이런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등 이런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굉장히 네, 거셌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다행스러웠던 일이었던 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게 잘못이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도 네. 좋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청와대 그 국민정 예. 게시판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죄를 뒤집지 마라 또는 이제 고소하지 마라 이런 거에 그거를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 게시물을 잇따라 올라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주민들한테 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정당하게 예. 사실은 공정하게 바라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이런 사건으로 갖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목소리 올리는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이 이제 바꾸고 있구나라는 게 봤었거든요. 저는. 당연한 일인데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그렇죠. 반가워한다는 게 너무 오히려 이래. 예,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렇죠. 네. 사실 이 고양시 화재 사건을 바라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주 노동자들, 이 근로자분들이 우리 언어에 익숙치 않았고 거기에 그렇죠. 저요소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게 풍등이라는 게 뭔가 설마 위험할 수 봉동이 있다. 그렇게 될 수가 그것도 있을까 몰랐었잖아요. 상상도 이런 못했죠. 부분들이 또 한가분이 드러난 그런 사고였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어서 또 얼마 안 있어서 이 언어 네. 문제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 차이이기도 하고 뭐 언어가 안 된다고라는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게 김해에서 한 원룸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부부의 3남매 중 2명이 사망을 하고 3남매 둘째하고 이종 사촌이 중상을 입었던 그런 네. 사건인데요. 뭐 화재 당시는 3남매 부모와 이모는 집을 비우고 있고 아이들끼리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원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대피를 했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아이들만 피하지 못한 것으로 주정이 되면서 주위를 굉장히 안타깝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뭐 한국어를 프리아라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그래서 대피를 못했다라는 예. 얘기들 많았었는데 네, 네. 뭐 사실이 그거 다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네. 신 회장님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예. 나중에 부모를 따라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 이른바 중도 있고 맞습니다. 아이들이었다는 게 그게 네. 아무래도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미르님 그 여기 10년 살았어도 그냥 방송 듣고 바로 아니면 어떤 그 불이야라든가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었어요. 어렵습니다. 요즘에 어려워. 그 문자로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속상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뤘었지만 사실은 이런 긴급 재난이라든가 또는 그 긴급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뉴스 시간에 자막 방송이라도 나와야만이
그 300만 이주민의 삶도 우리와 함께 이제 공존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지요. 예. 신 회장님이 이제 마침 아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올해 있었던 다문화 사회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아마 인천에서 벌어졌던 중학생 추락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아이들 문제도 겹치고 또 다문화 사회 문제도 겹치고 해서 있는데 네. 정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짧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지난 11월 13일이었죠.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4명의 동급생으로부터 1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해서 사망했던 사건인데요. 피해 학생은 그동안 가해 학생들로부터 다문화 학생이라고 놀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죠. 현재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 학생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고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예. 피해 학생이 추락한 이후에 자살로 하자라고 하면서 가해 학생들끼리 말을 맞춘 정황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이게 네. 지금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사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묻혀 있었던 게 이제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한 건데 아니 회장님이 다문화 학생들을 네.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돌아봤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네,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그러나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청소년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인 것도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맞을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친구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지금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아픈 그 가슴을 다 쓸어내리지만 실제로는 학업 중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자녀들,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중단을 하거나 또는 그 생활고 학교 생활 적응하기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한 회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인천에 제일 많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많죠. 인구들도 많은데 그리고 인천에 또 다문화 지원센터나 다문화에 대한 많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안타까운 일 자체가 60일 동안 학교도 안 갔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문제 있지만 나는 이 지원센터들도 저런 문제로 인한 학교 학생들이 집에라도 방문하면서 무슨 문제 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왜 안 했을까? 예, 그래서 그게 나는 제가- 이 지원센터는 네. 200 몇 개가 있다고 전에 하는데 말씀드렸던 게 예.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가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간마기가 이게 정부 부처마다 이 간마기가 없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는 학교 안에 있는 거는 학교의 이게 교육부 소관이고요.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여가부 소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못 나오게 되면은 바로 교육부가 여가부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안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 시스템가 됐었다면 그럼 여가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서 뭐 왕따나 괴롭힘을 당해도 어느 쪽이든 뭐 여가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 쪽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건데 신 회장님 한편 네. 이 아이가 또 다문화 가정에서 또 한 어머니 한부모 가정 출신이었다면서요. 예. 예. 아무튼 지금 이자스민 의원님 그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은 대한민국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서로 미루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그 피해 학생의 엄마는 러시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의 축소가 가져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사실 인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권비르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뭐 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예. 통합센터라는 명분 아래 이미 그 지침에 따른 사업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그 사업비를 제대로 지역 사정에 맞도록 좀 그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각 센터들이 알아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일단 이러한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가 네. 이런 그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처음에 5가지 이슈를 그 이주 여성들의 미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관한 문제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를 짚어봤으니까 네. 내년 그리고 내후년 미래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속사정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스민 의원님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20년 전에가 나을까요? 지금이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늘 20년 전에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정책이 그렇게 앞서가지만 사실상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지가 않다는 것이죠. 20년보다 더 안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아픈 거거든요. 이주민들한테는. 늘 얘기를 했지만 이주민들은 한국에 왔을 때는 말을 못하고 이게 한국어를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치 100단에 전단 만단에 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은 금방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가 그랬습니다. 특히 올해 다문화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우리가 다루었던 제준 예멘 난민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는 정말 굉장히 반대, 거의 다문화에서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 많이 가져가게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다문화 관련 정책까지 뭐 불똥이 튀면서 외국인 지원 정책이 자국민의 역차별 한다면서 다문화 지원 정책이 반대하는 여론도 이제 확산이 됐다 보니까 정책도 있는 정책도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였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20년 전보다 더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예. 동의하세요, 회장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네. 아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국민 정서가 그런 가짜 뉴스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다문화 그리고 이주민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이주민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소망이라면 늦었다고는 하지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20년보다 좀 더 우리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컨트롤 타워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 변호사는 예.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저는 이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다문화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가 더 이상 않겠구나 하는 한계점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당위성만 강조하는 방식인 거죠. 이를테면 뭐 인도주의적인 책임감이 필요하다. 네. 혹은 국제사회 시민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네. 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당장 시민들이 느끼는 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거리에서 뉴스로만 난민을 보는 것이랑 당장 네. 내 집 대문 앞에 와서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난민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지키겠다고 이제 약속한 국제 협약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러한 다문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혐오 정서를 좀 배제한 건전한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정말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9년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올해 새해에는 이거 하나씩은 꼭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탁 집어서 한 말씩 들어보죠. 우리 건빈우 씨부터 시작해볼까요? 물론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대한 이제 지속적인 관심으로 필요 있어요. 예. 근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화제가 됐다가 바로 후지부지 되고 말이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까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이 일어난 일들에는 사건 날 때만 한두 달 정도 쫙 퍼졌다가 그다음에 바로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온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은 그 나라 아니지만 다문화라고 그거 보는 시선에서 이 사람들의 아픔과 또 기쁨도 같이 하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이 법적인 법률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문제는
맨날 얘기하는 그 소년법에 대한 소년이니까 예.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거라는 그 법 때문에도 더 많이 강하게 안 가기 때문에 이 청소년 그 가족들이 또 제대로 개혁으로 예. 주지 않는 그 입장이 아닐까 싶고 하는데 하나만 그쪽에, 짚어달라고 예. 그랬더니 네. 많으시죠? 많이 하나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예. 빨리 관심이 사라진다는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의원님이 국회에 남아 계셨어야 하는데 네, 그래야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저는 네. 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인식 개선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 내놓아도 주변이 인식이 좋지 않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 1년 동안 정규생의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받다가 이 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토래의 다문화 학생들을 제일 차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다문화 교육이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있었을 때는 냈을 때 이 다문화 인식 개선이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의무사항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답변이 아직까지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갈지 안 갈지는 결정 안 됐으니까 네. 의무가 아니고 재량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학교에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깝게도 재량으로 아직 남았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네. 다문화 사회 되려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인식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든 뭐 네. 국무원들이든 전부 다. 다시 의회로 보내드려야 될 것 아이고. 같아요. 예. 정 변호사님은 아마 어떤 걸 꼽고 예, 싶으세요? 올해는 난민, 이주민 혐오를 역시 난민.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이 예.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이런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예.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네. 난민,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규제하는 법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네. 이제 문제였는데요.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세계 각지에서는 법으로 이미 규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폐해가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난민과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네. 또 본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든가 하는 네. 등의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회장님도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예. 딱 이거 하나는 2019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거. 저는 먼저 전수연 변호사님께서 그런 입법 활동에서 성공하시기를 예. 빌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예. 실효성이 있어야죠. 그 정책에는 세계인으로서의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려면은요 공존과 상생의 사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조성되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오늘이 아니라 올해는 여기까지 네. 들어야겠네요. 네. 예. 올 한 해 다문화 사회에서 화제가 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에도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속사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